이스라엘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이게 세계 최대의 가스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데를 때렸다는 건 이번에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축전이 벌어지고 대리전이 벌어지고 했던 곳이 중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은 늘 전 세계의 화약고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전을 좀 넘어선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경제시설을 파괴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아예 경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엔 아예 그냥 뿌리부터 없애버린다는 거니까요. 미국이 알고 묵인하에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금 거의 다 초토화해버렸어요. 중국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 중국 차들이 가격도 좋고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따라잡을 만큼 있고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전적인 엔지니어들, 시간을 갈아넣는 애국심에 차오르는 젊은이들, 공존하고 있고 성장 동력으로 찝은 데 있어서는요, 아주 퀀텀 점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정과 대형 원유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이란 경제의 심장을 노린 선제 타격이었는데요. 미국 주도의 에너지 제재 전략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일까요? 미국은 사실 이제 중동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셰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사실 한 발 떼기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이게 세계 최대의 가스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세계 최대라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하던데, 그런 데를 때렸다는 건 이번에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반발이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그게 물가가 치솟고 그게 연쇄 반응, 제조업과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에너지가 근본입니다. 우리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오일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었던 그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폭격했다는 건요,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격 직후 유가가 단 하루 만에 7% 급등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동 충돌 하나가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든 건데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엔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저는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70불대 초반에 아직 머물고 있거든요. 과거 같았으면 한 100불 벌써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사실 전 세계가 미국 빼놓고 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유 수요도 좀 크지 않고, 과거와는 달리 다행히 미국도 증산 여력이 있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증산 여력이 있어서 WTI가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가가 튈 수 있겠죠.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묶인다. 그러면 정말 한국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70%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이게 또 장기화돼서 WTI 가격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치솟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던 미국 빼놓고 다른 나라들이 다 침체에 빠져 있는데 미국마저 물가나 이런 걸로 금리,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마저 불황으로 빠져들고 하면 전 세계 경제가 동반 가라앉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은 오지 않도록,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상황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해운업계는 운임 폭등과 보험료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요, 대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란 게 지도상을 보면 좀 넓어 보이긴 하지만요, 이게 아래 위로 한 9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너무,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제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는 얼마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육지였기 때문에 바다가 깊지 않아서 유조선이 다닐 만한 구역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나눠서 상행선, 하행선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했는데, 이란도 전 세계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적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막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2판 4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란도 2판 4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궁지에 몰리고 서로 퇴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어떤 걸 택하게 될지, 만약에 이란이 지금 뭐 워낙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협상을 하자, 미국에 이렇게 제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 받아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의 신정 정권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그냥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막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뭐 당연히 수익성 악화돼 가지고 주가가 하락되겠죠. 항공인 물류업계는 뭐 기름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그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정가되고 하면 제조, 물류비 모든 게 올라가는 그 전 세계적인 아노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과거보다는 약할 겁니다. 왜냐? 지금 과거에는 그 원유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지금은 그 중동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늘 여력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흡수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뭐 잘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유사 주가와 물류 항공업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유가 상승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에너지 리스크가 실물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과거 오일 쇼크 수준은 아니겠지만요. 당장 한국 기업들은 그 일단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정유소에 이런 뭐 그 기름 넣는 가격들이 그 리터당 뭐 지금 한 1,600원, 1,700원 하는 것들이 갑자기 폭등해서 뭐 2,500원, 3,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중동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다른 나라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면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라고 하듯이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을 뭐 찾아야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파도를 우리가 정면으로 가장 먼저 맞을 거고요. 그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아니면 큰 내상을 입고 오랫동안 아플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자면 방법이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석유를 끊고 있거든요. 원유를 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원유가 수출할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원유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 위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상황이 너무나 엄혹해지면 어떤 뭐 특별 면허나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 원유를 받아오는 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도 사실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그거를 뭐 허용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면 초과고 사태가 빨리 수습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까지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란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실제로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도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중동 문제에서 발을 좀 빼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에너지 독립국이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우디를 넘어선 지도 꽤 됐습니다. 이 트럼프 1기 때 각종 규제를 해제하면서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뭐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미국은 전 세계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이 또 미국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국을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미국은 제1 동맹이라고. 트럼프가 누구 동맹이라고 하면서 제1 동맹, 제2 동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맹이 우리를 뜯어먹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미국이 제1 동맹이라고 트럼프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허락 없이 혹은 뭐 미국과 상의 없이 했다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미국은 이스라엘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방향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금전적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트럼프 1기 시절에 미국에서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요. 그때 유태인들의 행사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행사장에 가보면 유태인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행사장에 가보면 미국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모든 정치인이 오고요. 거기서 연설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이걸 보면 이 동맹이란 게 미국이 하자는 거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동맹들 아마도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아시아의 동맹들의 수준은 그 정도고 미국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미국이 따라가야 되는 나라들이 있는 게 뭐 영국과 유럽의 동맹 뭐 호주 정도 된다면 미국을 끌고 가는 동맹이 있다면 이스라엘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들일까요? 정부가 더 준비해야 할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대비책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석유를 스팟에서 사 온다든지 최대한 그냥 그 시점으로 계약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가난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확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축한 석유 비축유 양이 한 국제 에너지 기구의 권고대로 한 90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디는 6 개월이다 뭐 이렇게 말은 많던데 어쨌든 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 단기적인 거잖아요.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고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1년 이상 간다면 우리는 버틸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잘 찾아야겠죠. 이거는 인제 단순히 외교가 아니라 에너지 외교, 경제 외교의 시대, 통상 외교의 시대가 명확하게 열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외교가 단순히 나라와 잘 지내니까 외교가 앞서는 게 아니고 통상과 에너지가 외교에 앞서는 시대, 그거를 외교가 뒷받침해 주는 시대로 변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적 변화를 읽고 나라의 체계를 바꿔서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플 겁니다.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나라의 체계를 바꾸고 다 새롭게 열리는 시대, 통상, 수출 통제, 제재 이런 것들이 정치가 세계 경제를 압도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빨리 바꿔가는 그런 어떤 디딤돌로 만들다든지 어떤 마중물로 삼는다든지 고통스럽겠지만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처럼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국이 가야 할 생존 시나리오,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할 때 아닐까요?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잘못 잡으신 건 명확한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원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 하셨는지 단군 할아버지한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위기 시에 굉장히 지금까지는 굉장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석유화학이나 뭐 제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나라들이 예전에 없었죠. 한국은 뭐 철강도 나지 않는 나라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석유가 우리나라의 1등 수출품일 때도 있었습니다. 뭐 종종 1 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에 가면요.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공장에 가면 그 예전 박태준 회장님이 적어 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 공장 근처에 가서 본 적이 있고 한데 제가 그 한자를 읽을 수 있을 때부터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포항제철에 가 보면요.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당장 아마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포항제철에는 가면 좌양자 정신이라고 뭐 그런 걸 또 사람들한테 관람하러 가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 좌양자 하면 바로 바다예요.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로 빠져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들이 인제 새로운 방식, 우리도 인제 뭐 전혀 기술이 없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태양광 같은 것도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확산시키고 가정이 살아남고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없고요. 그렇게 뭐 그거를 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말은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 원전도 그렇고 화력 발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가야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원전을 강조한다든지 그다음에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재생에너지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좀 이 위기를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서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나아갈 바를 한번 또 제대로 토의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너무 강조했을 때 보면 정말 우리 시골에 내려가 보면 산 중턱에 뜬금없는 태양광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미관상으로 그거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관상은 그렇고 아예 태양광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내려가 보면요. 그렇다고 그리고 뭐 우리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축복받은 땅이라서 미국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요. 예를 들자면 뉴멕시코가 미국
뭐 땅의 한 3%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뉴멕시코에 있는 사막에만 태양광 패널을 다 덮어도 에너지가 전부 다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미국은 뭐 태양광을 하려면 태양광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여러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자급자족, 뭐 자급자족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시골이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급자족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체 정책은 어떤 식으로 나눠가고 하는 게 꼭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좀 정말로 학자들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토론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든다면 오히려 이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충돌을 두고 누가 먼저 때렸느냐보다 누가 누구를 전쟁으로 끌고 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했지만 미국의 침묵과 방치가 배경이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건 중동이 아니라 미국, 이란, 러시아가 충돌하는 진영 전면전의 예고편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제가 역사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한 생각을 해 보면 중동은 늘 대리전의 무대였습니다. 우리 뭐 모두 알고 있잖아요. 시리아 사태, 뭐 러시아가 들어와서 꼬이고 이란이 들어와서 꼬이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 역사를 보면 대리전의 역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아는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대리전이 벌어지고 했던 곳이 중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세계 전쟁의 절반이 중동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은 늘 전 세계의 화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지금 중동이 어떤 역사적 대리전을 펼치는 곳이었다면 이번에는 대리전을 좀 넘어선 성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이요. 경제 제재의 모습을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경제 시설을 파괴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아예 경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전까지는 어떤 달러 제재나 어떤 미국의 제재, 유럽의 제재를 통해서 그 경제를 가두리로 막아서 어느 정도 못하게 하는 거였다면 이번엔 아예 그냥 뿌리부터 없애버린다는 거니까요. 단순히 대리전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전면전은 아닌 어떤 진영 간의 사전 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국제 패권 경쟁의 중심부가 아닌 어떤 모서리에서부터 새로운 정렬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중동의 모습을 보면 시리아 정권이 바뀌었죠. 가자지구 초토화됐죠. 그다음에 이란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던 저항의 축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졌거나 어떤 한 세력이 이겼다? 중동 역사에는 그렇게까지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IS가 발호한다든지 탈레반이 힘이 얻는다든지 또 다른 저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동 역사를 잘 봐야 되는 게요. 이 중동의 움직임은 어떤 세계 변화에 대한 사전 정렬의 움직임, 사전 정렬의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이 사태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공습 직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묵인을 받고 작전에 나선 건지 아니면 독자 행동을 한 건지 헷갈리는데요. 그 배경에 숨겨진 계산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연막 작전을 했다. 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이란에 대한 게 연막 작전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란 지도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솔직히 그거는 뭐 모르죠. 워낙 이스라엘이 뛰어난 그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이번에도 뭐 영화 첩보 영화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 자고 있는 아니면 뭐 모여 있는 이란 군 지휘부를 그 자폭 드론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아주 외과 수술하듯이 그냥 죽여버리고 나오고 아파트 문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죽여버리고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상상이 안 되죠. 그 이란이 굉장히 그 보안이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해 왔는데 어느 그 자폭 드론 이런 거를 숨겨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넣어 놓고 그 안에 대기시켜 놨다가 버튼만 눌러 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걸 이번에 여기서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미국의 묵인하에 했느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 참여는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영상을 찍고 있는 게 6월 18일인데 이 18일까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벙크버스터나 이런 거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무기를 주느냐 마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묵인의 정황은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펜타곤 피자 리포트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게 뭐 기사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인제 이스라엘이 공습하기 전에 펜타곤 그러니까 미 국방부 주변에 피자 주문이 엄청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군사 행동이 있을까 말까를 추측하는 그런 계정인데요. 실제로 뭐 그날 저녁에 뭐 펜타곤 주변에 게이 바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고 묵인하에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뭐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직후 이란은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도 본격화되면서 이 전쟁이 제재와 패권 질서를 통째로 흔드는 형국인데요. 이걸 미국 입장에선 어떤 위기로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이란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반미 연대 제재 공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아쉽게도 뭐 이란 입장에서 아쉽게도요. 누구도 이란의 말을 지금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는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발목 잡혀 있고 모든 게 전시 경제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란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아직까지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여기서 뭐 대규모로 뭐 드론 뭐 장비나 이런 거를 이란으로 보낸다? 아마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뭐 상당히 보낼 수는 있지만 전쟁을 뒤엎을 만큼 이란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만큼 보낸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이란은 저항할 수 있는 걸 상당히 잃어버렸어요. 이란은 특히 이스라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프록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신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군사 조직을 만드는데 이란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왔거든요. 근데 하마스 지금 거의 이제 갈려나가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헤즈볼라 거의 망했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금 거의 다 초토화해 버렸어요. 하마스는 뭐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갈려나갔고요. 헤즈볼라도 이제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후티 반군 정도 되는데요. 미국이 계속 폭격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란이 자신을 도와줄 우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시리아는 망해버렸고 시리아에 몇 조 원의 돈을 이란이 진짜 없는 살림에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그럼 이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려 2,000km나 떨어진 적과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방공망이에요. 날라오는 비행기를 적어도 격추는 못 시켜도 제대로 못 날라오게 막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방공망이 그냥 개전과 동시에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늘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구형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날려보내도 그 이란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뭐 시사점을 준다는 것보다는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은 사실은 이런 게 확정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을 만들지 않는 이상 핵 개발만 포기가 된다면 이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미국의 가장 큰 이득일 겁니다. 전쟁도 하고 싶지 않고 돈도 쓰고 싶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고 싶을 텐데 이란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곧장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며 핵무기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등 주변국까지 핵무장에 나서면 중동이 핵 확산 도미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국제사회가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이 남아있을까요? 저는요. 중동의 핵이 퍼져나가는 건요. 북한이 핵 개발해서 한국, 일본, 대만이 핵 도미노 되는 거랑은 진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긴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냉전 시대에 그 핵 억지 모델이 거의 유사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 니들이 우리를 때리면 너희들도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라는 걸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거고 각 나라의 시스템이 그걸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핵이 확산되는 걸 그 나라에서 어떤 테러 조직에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억제할 수 있는데 중동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억지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테러 조직으로 넘어가든지 다른 냉전 시대적인 억지 전략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비국가적 행위자 예를 들면 헤즈볼라도 있고요. IS도 있고요. 후티도 있고요. 이런 데로 넘어가 버린다면 그냥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무리를 하면서도 공격을 했다라는 게요. 뭐 이스라엘 내부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보면 그런 발표도 합니다. 어떤 다른 단체에 이란이 넘기려고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금방 제가 말한 그런 걸 겁니다. 그 비국가적 단체, 잃을 게 하나도 없는 단체가 핵을 가지게 되면요. 진짜 터뜨릴 수 있어요. 김정은은 안 터뜨릴 수 있지만 IS가 가지면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정말 이 핵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고 우리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핵 확산을 막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AEA 사찰망이 사실상 끊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사찰 장비를 차단하면서 핵 개발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이 공백이 초래할 현실적 위협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까지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면 뭐 알고도 막지 못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깜깜이가 되면 모르고 당하는 사태로 변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란이나 중동 지역에서 핵 개발을 했는데 이게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면 진짜 모르고 당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정보망이 좋다고 해도 뭐 IS나 이런 정말 비국가적 세력, 그러니까 테러 단체죠, 한마디로. 그리고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완성되기 전에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 공격이 가자 지구 공격했을 때와는 달리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킬 때와는 달리 국제적 비난이 좀 덜한 거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제 사이버 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 디지털 맞불전이 외교와 경제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전장이 진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말할 때요. 누가 먼저 폭격했느냐를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맨 처음 전장은 어디서 펼쳐졌느냐? 온라인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웠느냐?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러시아가 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서버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쟁 직전에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해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그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이 그 공격을 막아내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이트를 안전한 다른 나라에 백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지될 수가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맨 처음 뭐 해킹하고 사이버 공격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이스라엘이 2010년에 스톡스넷이라고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이란의 원심 분리기 1000개를 그냥 날려버린 사건, 거의 폭파시키듯이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2020년 7월에 폭발 사고도 이란 내에 있을 때 대규모 폭발 사고도 이스라엘이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런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전은 계속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이란 최대 은행에 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요. 온라인 뱅킹이 다운돼서 지금 그 홈페이지가 열리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란 사람들 돈 있어도 돈도 못 찾게 되고요. 지점들도 다 폐쇄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란 경제 자체를 아예 말단부터 막아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여담입니다만 늘 하는 말이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그 현금 없는 사회를 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집에 현금이 있다면 100만 원이라도 현금을 찾아 놓으라고 늘 말을 하거든요.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지 모르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2009년인가요? 칠레 대지진이 있을 때 칠레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전기와 뭐 이런 게 끊어지고 수돗물부터 시계 모든 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걸 경험한 다음에 '아 집에 현금은 조금 있어야 물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도 이런 전쟁이 났을 때 보십시오. 바로 은행부터 끊어 버리면 국민들이 동요하고 갈 곳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이 한국을 골려주려고 할 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동요시킬 때 맨 처음 뭘 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요. 국방부를 공격하고 뭘 할 수도 있지만요. 한국 사람들을 가장 패닉에 빠지게 하는 건 은행 계좌를 다 막아버리고 증권 계좌에 있는 돈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그 가족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타냐후가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정치적 공습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데요. 앞으로 더 과격한 행동이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념의 시대가 뭐 사실은 베트남전 이후에 사실은 거의 끝나가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국제 문제는 국내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쟁하기 싫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를 잡기 위해서 국외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타냐후는 뭐 기사 같은 데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뭐 수사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문제가 나오니까 더더욱 초토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ICC 그러니까 국제 형사재판소 이런 데서는 네타냐후를 전범으로 기소하기도 하고 이 사실은
이 모든 게 네타냐후의 그 힘든 정치적 입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도 지금 일본 총리가 지지율이 워낙 낮고 자민당이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 양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민당 입장에서도 현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최근에 모든 국제적 문제는요. 국내 정치와 연관돼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통상이나 뭐 이런 큰 틀, 과거와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국제 전략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연관돼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큰 틀에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뭐 이런 공습이 당연히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때리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하고 최근에 뭐 또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네타냐후의 집권 전략과 연관돼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걸 뭐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일단 뭐 자기의 그 흔들리는 지위를 공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강경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벌써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부터 시작해서 전쟁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 전쟁의 피로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그렇게 인기가 높다가 전쟁이 3년간 가니까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른 국민이 원하는 리더십은 또 다른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린 처칠 위대한 처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위대한 처칠이요. 2차 대전 끝나고 선거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시간에 따라 원하는 리더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또 국내 정치적 문제와 또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이 충돌이 장기화되면 한국도 방관자로 남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너지, 금융, 해운, 공급망까지 전방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데요. 지금 한국이 먼저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우리 진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진짜 눈치 잘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을 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중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수입의 70%를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테헤란로잖아요. 우리는 중동과도 계속 연관이 있었고요. 우리가 힘들 때 뭐 그들이 직접 도와준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오일 쇼크를 극복하고 할 때도 중동의 도움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70%나 하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소국은 편들면 안 되느냐? 그 절대 아닙니다. 왜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밀어주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북한 규탄 뭐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무조건 붙어서 같이 때려주고요. 뭘 우리가 뭐 힘들다 뭐 할 때 한국이 하는 대외 정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했고 요새 한 2등, 기아가 3등 이렇게 됐다고 해요. 어찌 됐든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뭐 엄청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부감이 없고 한국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요 사이에서 뭐 줄타기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또 외교안보의 그거로 이스라엘과 잘 관계를 맺어가는 식으로 해서 요 중간에서의 어떤 지금까지 위치를 잘 지켜나간다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비아디가 무려 76조 규모 어음까지 발행하며 버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km 중고차 같은 말도 안 되는 편법까지 등장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진짜 중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는 스타트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 꼭 미국은 아닙니다만 미국과 유럽 그다음 글로벌 수출 통제와 제재에 대한 뭐 정보와 컨설팅을 전달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제대로 모르고 했다가 계좌가 제재된 배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그 거래를 했다가 계좌가 묶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워낙 중국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말 중국이 궁금했어요. 제가 과거에 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중국 방문할 따라서 한번 백악관 기자단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최근에 6월 초에 한번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그대로 그 비아디에 대한 뭐 얘기도 너무 많고 해서 우버죠, 중국판 우버죠 이런 걸로 비아디 차를 일부러 불러서 많이 타봤어요. 근데 차가 진짜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리고 정말로 베이징 시내에 비아디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만 비아디 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 76조 원 규모의 미지급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국 차 핵심 경쟁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여러 번 탔습니다만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UI나 차량 내부도 너무나 깔끔했고요. 이거는 단순히 싸거나 중국이 망할 거다라는 보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물론 거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비판을 하기 전에 한번 중국을 가보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가봤더니 정말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전기차들이 많았고 다양했고 그리고 UI나 이런 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최대 34%까지 출혈 할인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껍데기만 커진 거지 실제로는 부채와 속임수로 버틴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 몇 개나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1990년대나 그 이전에 자동차 회사 한국에 몇 개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중국에 뭐 이런 그 전기차 회사가 뭐 100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자동차 회사 이 작은 땅덩어리도 많을 때 10개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아 자동차도 있었고요. 뭐 예전에 대우 자동차, 삼성 자동차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다 합병되거나 어디 다른 글로벌 브랜드에 팔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상용차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걸 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걸 거치고 IMF 때 망하고 다시 합치고 뭐 이런 수많은 걸 하면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저렇게 출혈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인제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망한 회사 망하고 다시 경쟁력 있는 회사가 또 끌고 가는 걸 할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 지금 벌써 오늘 뭐 보도를 보면 중국 당국이 자동차 회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출혈 경쟁하지 말아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고 뭐 중국 내에만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350만 대의 팔리지 않은 중고차가 재고로 있다고 하는데요. 있다고 해도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요. 한 해에 중국이 차를 만드는 게 3천만 대가 넘습니다. 3천만 대가 넘고 전기차도 1,000만 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50만 대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많은 차량 숫자지만 중국 입장에서 이게 감당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할인 판매를 하면서 생산량을 중국 당국이 조절해 가면서 우리 IMF 때 했듯이 빅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 가면 중국이 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의 막 전기차 업체가 난립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유 저러다 망하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사실은 중국 망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까? 중국의 시멘트 사용량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망한다는 통계만 뽑으면요. 수백 가지고요. 요새 뭐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중국 망한다는 얘기 시즌 뭐 만 몇천 번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망할 수도 있죠. 그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요. 중국이 저런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은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를 우리가 두려운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여기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2009년, 2010년 칠레 대지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때 인제 중남미 특파원으로 있었을 때 페루 화웨이를 갔을 때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화웨이에 갔을 때 정말 한 5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100명 정도 되는 화웨이 중국인 기술자들이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삼성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마도 그 100 몇십 개 되는 그 기업들이 경쟁하면서요. 그 "우리의 경쟁자는 현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말 사람을 갈아 넣어서 신기술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두려운 눈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 사안은 개별 기업에게는 좀 위기긴 하지만 중국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스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연간 자동차 생산량으로 봤을 때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의 그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그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게 브라질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전기차의 74%가 비아디라고 합니다. 칠레도 이미 중국차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요 왜 중남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남미의 그 현대차 칠레가요. 칠레에서 현대차가 1 등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칠레 같은 경우는 어떤 현대차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딜러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 현대차를 해왔던 딜러사들이 그다음에 한 게 뭐냐 중국 차들을 엄청 수입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현대로 대박을 쳤지만 '아 다음은 중국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차가 30%를 차지한 거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벌써 중남미 전체적으로 중국 브랜드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동차가.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되고 가성비가 좋아지면 시간 문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진짜 중국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런 뭐 칠레의 딜러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칠레 같은 데는 아주 오랜 장사꾼 가문들이 유럽에서 뭐 장사꾼 가문들이 어떤 가문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테스트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을 중국 차들이 가격도 좋고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따라잡을 만큼 있고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중국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중국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로봇끼리 마라톤을 완주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인간 기록에 가까운 속도로 뛴 걸 보고 놀랍다기보다 기괴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이게 진짜 기술 특이점이 온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 쇼일까요? 저는요, 중국 제조업이 특이점을 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뭐 그 마라톤 대회에서도 완주한 로봇은 몇 대, 두 대인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문 앞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로봇만 따져보면요. 제가 뭐 그 로봇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의 내구성 검증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리고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가 이런 거 하는데 이미 지금 중국 업체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거니까요. 그런 걸 일단 증명을 했고 제가 늘 무서워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화웨이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페루 갔을 때 화웨이의 그 34살 지점장이었어요. 그 34살 지점장이 우리는 더 이상 삼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페루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가장 일찍 불이 켜지는 빌딩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이기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 자신감 있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이 수첩에 화웨이가 삼성을 이긴다. 라고 메모를 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요, 그 도전적인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시간을 갈아넣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중국 공산당의 어떤 세뇌 교육일 수는 있지만 애국심에 차오르는 젊은이들 공존하고 있고 그 자원이 중국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합리성이나 어떤 자원의 배분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자원을 부어 넣을 수 있는 인력과 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 자신들이 그 성장 동력으로 찝은 데 있어서는요, 아주 퀀텀 점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딥시크가 처음 됐을 때요. 우리랑 개념이 다른 게요. 미국은 한국은 이런 일이 나면 우리 엔지니어를 키우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까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딥시크 엔지니어들한테 영주권 주고 다 데려오자라고 합니다. 어떤 적이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위협되는 사람이더라도 미국 상원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원에서 상원 의원들이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려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거죠. 아,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도요. 뭐 젊은 사람들 일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으면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조금 산업적인 것도 중국인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일하고 높은 급여를 받았지만 한국 사람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주고 중국 엔지니어를 데려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 로봇이 싹쓸이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제는 산업 경쟁이 아니라 생존 경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 벌써 AI 문제 가지고 뭐 맞붙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많이 없앨 것이냐 아니면 AI가 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냐. 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냐 아니면 로봇이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로봇이 생기면 일자리를 잠식해 가는 면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에 있는 나라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가 빨리 감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AI가 도입된다면 한국 제조업들이 의외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단위당 로봇이 공장 단위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 오히려 이런 중국이 만든 이 로봇 혁명에서 그리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중국이 그 싼 로봇 혁명을 일으키면 한국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제조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혹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LNG선 생산 능력을 키우고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한국 업계가 수익성 위협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한국 조선업도 이제 따돌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싸고 빠르고 점점 정교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한국도 이 방법을 통해서 일본 조선업이 이겼고 유럽 조선업이 이겼고 미국 조선 뭐 미국은 처음부터 조선업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국이 해왔잖아요. 그 과정 그대로 간다면 중국이 이깁니다. 당연하죠. 인력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 또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션 랩이라는 걸 만든 이유도 이제 제조업도 외교화되는 겁니다. 외교 통상 전략이 어떻게 되고 우리 편안해서 어떻게 분업화가 되느냐에 따라 그 제조업이 살아남느냐가 되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중국 배 싸고 좋고 잘 만드는 시점 분명히 옵니다. 한국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중국 배를 사느냐?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안 사겠죠. 근데 인제 문제는 그러면 그 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이 중국 배를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로 갈 겁니다. 저는 이 공급망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고 하지만 이 공급망의 분리라는 큰 흐름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중국 배 이미 미국은 중국 배들이 자기네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또 추가적인 관세를 더 매기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중국 배를 과연 주문할 거냐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제조업의 외교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술 안보를 좀 재정의 하자면요. 이제 제조업 자체도 이제 외교적인 틀, 통상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 없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조선업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에서도 중국 무인기와 로봇 병기가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K방산도 곧 중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고급 기술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격 경쟁에 말릴 위험이 클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제3국들 의 방산 무기를 파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저는 기본적으로 방산은 조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의 동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 그 미국 동맹 안의 공급망은 더더욱 견고합니다. 왜 우리나라 무기를 폴란드에서 많이 사갔냐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무기는 나토와 바로 호환이 됩니다. 나토와 호환이 된다는 건 뭐냐? 미국이랑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 무기는 바로 그쪽에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산업이 거기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동맹 안에서 우리가 팔 때 가장 큰 시너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 일부 경쟁하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따면 훨씬 더 좋죠. 당연한데 그보다는 우리는 지금 뭐 유럽의 방산 시장이 크게 열리는데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방산 무기를 쓰겠다고 하지만 현재 당장은 자기들이 갖추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 방산이 더 들어가서 우리의 경쟁력을 그 사이에 또 높여서 그런 걸 가지고 제3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는 이미 방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시장이 중국 없는 시장이 어떤 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쪽을 더 우리가 공략을 해서 우리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으며 제조업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방에선 국가 주도의 약탈 전략이란 비판까지 나왔다는데요. 이게 자유시장보다 더 강한 구조인 걸까요? 중국 체제는요. 공산당 체제는 근본적으로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무조건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방에 안 깔아도 되는 도로 엄청 깔고 있잖아요. 이게 다 투표 때문에 이렇게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공산주의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져야 그래도 가장 우리 역사상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데 중국은 좀 그렇지 않다. 그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그런 뭐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그걸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그래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2025 제조업 그 강화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 따라온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은 자체적인 경쟁을 엄청 시켜서 웬만한 자본주의 사회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경쟁을 시켜서 그 안에 살아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근본적인 체제의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쟁력을 잘
키워왔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계속 제가 요 강조하는 건데요. 중국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무서운 거를 저희가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배워와야 할 것도 많아지는 시점이 정말 됐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중국 엔지니어를 데려와서 우리의 AI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우리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은 무조건 우리 비닐 빼가니까 한데 뭐 한데 다 막는 게 아니라요. 어떤 기업에서 쓸 수 있다면 중국 엔지니어들을 잘 키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렇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선진 기술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우리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중국 없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생크션 랩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고 이러면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거고 기술이 곧 안보가 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이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특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이요. 또 이중용도 풀목.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쓸 때는 산업기기지만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건데도 그냥 그런 걸 모르고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한번 진짜 꼭 한번 연락을 주셔서 그런 거에 사용될 수 있는지 혹시나 이게 내가 중국이나 어디 다른 제3국으로 수출했을 때 군사용으로 사용됐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꼭 챙겨 보시면서 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